떨리는 손으로 매도 버튼을 누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주식이었습니다. 위험한 종목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을 가장 안전한 곳에 넣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계좌는 멈추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그리고 마이너스 30%. 좋은 회사 주식을 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가 몰랐던 것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전쟁 뉴스 하나가 어떻게 그의 계좌까지 흔들었는지, 반도체 재고가 쌓이는 것이 왜 주가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가 팔고 난 뒤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박영수 씨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한 분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그 자금 일부를 주식에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위험한 건 싫다고 했습니다. 테마주는 도박 같고 코인은 더더욱 무섭다고요. 그래서 박영수 씨가 고른 종목이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는 안전하지 않겠어요? 대한민국 대표이자 국민기업인데 설마 무너지겠습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오래 들고만 있으면 되겠지. 그렇게 말하던 박영수 씨 얼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신 있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매일 차트 안 봐도 될 것 같고 삼성전자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든든하다고요.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전쟁 뉴스가 터졌습니다. 국제유가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환율이 뛰었고 뉴스에서는 연일 무서운 단어들이 쏟아졌습니다. 공급망 위기, 수요 둔화, 외국인 매도. 박영수 씨는 처음에는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냐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좌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그리고 마이너스 30%까지 박영수 씨는 버텼습니다. 삼성전자인데 다시 오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마이너스 30%가 찍히던 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노후 자금이 이렇게 녹아버리면 어떻게 하나 싶은 공포가 밀려들었다고요.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렇게 박영수 씨는 삼성전자를 손절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영수 씨가 팔고 난 뒤에 반도체 시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AI가 등장했고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했고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아돈다던 메모리를 3개.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서 사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내가 삼성전자를 고른 게 잘못된 건 아니었더군요. 단지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모르고 산 거였습니다. 회사 이름만 보고 산 거죠. 주가를 움직이는 진짜 힘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주식시장은 좋은 회사를 산다고 오르지 않습니다.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삼성전자가 망한 것도 아닌데, 반도체를 못 만드는 것도 아닌데, 왜 주가는 그렇게 무너진 겁니까? 그 답을 찾으려면 경제학 교과서로 돌아가야 합니다. 수요와 공급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팔려는 물건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진다. 그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시장 가판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식시장도 똑같이 이 원리로 움직입니다. 반도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회사들이 신제품을 쏟아내고 PC 수요도 늘어나고 서버 투자도 활발할 때는 반도체를 사겠다는 기업들이 줄을 섭니다. 사려는 쪽이 많으니 반도체 가격은 올라갑니다. 가격이 오르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회사의 이익이 커집니다. 이익이 커지면 주가도 올라갑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스마트폰 판매가 둔화됩니다. PC 수요가 줄어듭니다. 기업들이 서버 투자를 미룹니다. 반도체를 사겠다는 쪽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공장은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반도체는 시장에 계속 쏟아집니다. 사는 사람은 줄었는데 물건은 넘쳐납니다. 이게 바로 공급 과잉입니다. 이 순간 가격은 떨어집니다.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회사 이익이 줄어들고 주식시장은 그걸 미리 읽고 주가를 먼저 끌어내립니다. 반도체 재고는 쌓이고 있었고 가격은 내려가고 있었고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박영수 씨는 그걸 몰랐습니다. 삼성전자라는 이름만 봤지
반도체라는 물건의 수요와 공급 흐름은 보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현재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반도체 가격이 얼마냐가 아닙니다. 앞으로 반도체 가격이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그 기대를 먼저 반영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아직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지 않았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보이면 주가는 이미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박영수 씨가 손절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간 이유도 이겁니다. 시장은 박영수 씨보다 먼저 AI라는 새로운 수요가 반도체 시장을 바꿔놓을 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실적에 반영되지 않았어도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은 먼저 가격에 담기 시작한 겁니다. 맞습니다. 주식시장은 숫자로 거래되지만 그 숫자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방향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났는데 왜 제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집니까? 처음 박영수 씨한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잠깐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언뜻 보면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중동은 저 멀리 있고 삼성전자는 수원에 공장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연결됩니다. 아주 촘촘하게 연결됩니다. 먼저 에너지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유가입니다. 중동은 세계 원유 공급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쪽에서 불안이 커지면 원유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유가가 오릅니다. 유가가 오르면 공장 가동 비용이 올라갑니다. 물류비도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공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음은 환율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전 세계 투자자들은 안전한 자산으로 돈을 옮깁니다. 대표적인 게 달러입니다. 달러로 자금이 몰리면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의 가치도 같이 떨어지는 셈입니다. 그러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박영수 씨 계좌에서 마이너스가 커지던 그 시기,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그게 뭔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 심리입니다. 전쟁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안해지면 지갑을 닫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미루고 비용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를 늦추고 서버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고 PC 구매를 보류합니다. 이게 다 반도체 수요 둔화로 연결됩니다. 사려는 사람이 줄어드는 겁니다. 수요가 줄면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기업 이익이 줄고 주가는 그걸 미리 반영합니다. 박영수 씨는 전쟁이 삼성전자와 무슨 상관이냐고 했지만 주식시장은 이미 그 연결고리를 읽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박영수 씨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영수 씨, 전쟁 뉴스 보셨을 때 유가 확인하셨습니까? 환율 보셨습니까? 박영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삼성전자 차트만 봤죠. 그겁니다. 전쟁은 단순히 군사 뉴스가 아닙니다. 유가를 흔들고 환율을 흔들고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기업 투자를 멈추게 만들고 결국 반도체 수요까지 건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그 흐름 전체를 보고 움직입니다. 박영수 씨가 삼성전자 차트만 들여다보는 동안 시장은 훨씬 더 큰 그림을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영수 씨가 손절하고 나서 한동안 주식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30% 손실이면 그냥 털고 있고 싶은 기억이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박영수 씨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반도체 주식이 다시 오른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질문이 시작이었습니다. 반도체는 특이한 산업입니다. 좋을 때는 너무 좋고 나쁠 때는 너무 나쁩니다. 경기가 오르내리는 것처럼 반도체 시장도 주기적으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사이클이 생기는 걸까요? 경기가 좋을 때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잘 팔리고 PC 수요도 늘고 기업들이 서버 투자를 늘립니다. 반도체 주문이 쏟아집니다. 반도체 회사들은 수요를 맞추려고 공장을 늘리고 생산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장을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2년에서 3년입니다. 그 사이에 시장 상황이 바뀝니다. 스마트폰 판매가 둔화됩니다. 사람들이 이미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PC 수요도 줄어듭니다. 기업들은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자 서버 투자를 미룹니다.
반도체를 사겠다는 곳이 갑자기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공장은 이미 지어졌습니다. 생산 라인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사는 사람은 줄었는데 물건은 넘쳐납니다.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팔아도 남는 게 없어집니다. 심하면 만들수록 손해입니다. 실적이 나빠지고 주가는 그 전에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박영수 씨가 삼성전자를 샀던 그 시점이 바로 공급이 넘쳐나는 불황기였습니다. 제가 박영수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때 반도체 재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박영수 씨가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뉴스는 봤는데 저랑 상관없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래도 버티겠지 했죠.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기업이라도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시장에서는 가격 결정권이 없습니다. 파는 쪽이 많고 사는 쪽이 줄면 아무리 좋은 회사도 가격을 낮춰야 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익이 줄고 주가는 흔들립니다. 반대로 불황기 끝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버티지 못한 회사들이 감산을 시작합니다. 공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쌓였던 재고가 서서히 소진됩니다. 그 시점에 새로운 수요까지 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은 줄었는데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반도체 사이클의 전환점입니다. 주가는 그 전환점을 미리 읽고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박영수 씨가 손절하고 난 뒤 주가가 오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시장은 이미 다음 사이클의 시작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박영수 씨가 손절하고 나서 반도체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 때가 됐습니다. 한 단어로 정리하면 됩니다. AI입니다. 2022년 말 챗GPT가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한 장난감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질문하면 대답하는 프로그램 아니냐, 뭐 그런 반응이었죠. 그런데 전 세계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기업들은 이 기술이 앞으로 모든 산업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AI를 돌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마어마한 연산 능력입니다. 그 연산을 처리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AI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는데 필요한 반도체 양이 기존 서버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 주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이 전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가 손절하고 나서 반도체 주식이 오른 것. 그게 단순히 박영수 씨 운이 나빴던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흐름에는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AI 수요가 폭발하면서 반도체 시장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급 효과는 반도체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쇄적으로 번졌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요. 먼저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늘리려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노광 장비, 식각 장비, 세정 장비. 이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들의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 장비 수요도 따라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소재 회사들이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수백 가지 소재가 필요합니다. 웨이퍼, 포토레지스트, 특수가스. 이 소재들을 공급하는 회사들도 덩달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면 소재 수요도 함께 늘어나니까요.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I 서버를 돌리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 전력을 공급하는 인프라, 서버를 냉각시키는 시스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설까지. AI 하나가 불러온 수요가 전혀 다른 산업으로 번져나간 겁니다. 박영수 씨한테 이 얘기를 해줬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반도체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연결됩니까? 그렇습니다. 수요와 공급은 한 시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결된 시장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반도체 불황기에는 반대 방향으로 도미노가 쓰러졌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니까 장비 주문이 줄었고, 소재 수요도 줄었고, 관련 기업들 실적이 함께 나빠졌습니다. 하나가 흔들리면 연결된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AI가 등장하면서 이번엔 반대로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반도체 수요 폭발, 장비 주문 증가, 소재 수요 증가,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 하나가 살아나니까 연결된 것들이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기존 질서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불황기에 반도체를 헐값에 사다 쓰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니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쪽이 이제는 조용해졌습니다. 반도체를 쥔 쪽이 협상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박영수 씨가 이 얘기를 듣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팔 때는 사는 쪽이 갑이었고 제가 판 다음에는 파는 쪽이 갑이 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바뀌면 시장의 힘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 힘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주가도 함께 바뀝니다. 박영수 씨는 그 전환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볼 방법을 몰랐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만 보면 그 전환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도체 재고 흐름을 봐야 하고 고객사들의 주문 동향을 봐야 하고 새로운 수요가 어디서 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전체 흐름이 보일 때 비로소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나쁜 회사라서 손해본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산 겁니다. 회사 이름만 보고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니까 안전하겠지 하고 산 겁니다.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수요가 어디서 오는지, 공급은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런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영수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했던 거죠. 수십 년 모은 노후 자금을 넣으면서 정작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박영수 씨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0% 손실을 보고 남 탓을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시장 탓, 전쟁 탓, 외국인 탓. 그런데 박영수 씨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됩니까? 박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반도체 사이클을 알았다면 그래도 손해를 봤겠습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손해를 안 봤을 거라고 장담은 못합니다. 주식시장은 아는 사람도 틀립니다. 하지만 적어도 영수 씨가 왜 떨어지는지는 알 수 있었겠죠. 반도체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지금 불황기 초입이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거나 아니면 분할로 나눠서 넣거나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해두거나 선택지가 생겼겠죠. 박영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알고 잃는 것과 모르고 잃는 건 다르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모르고 잃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공포만 남고 상처만 남고 다시는 주식 쳐다보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만 남습니다. 그런데 알고 나서 돌아보면 다릅니다. 왜 그랬는지가 보입니다. 다음에 어떻게 봐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박영수 씨가 30% 손실을 보고 나서 수요와 공급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반도체 재고 지표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반도체 가격 흐름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요. 뉴스를 볼 때도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전쟁 뉴스가 나오면 유가를 확인하고 유가가 오르면 환율을 봤다고요. 이제는 연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박영수 씨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30% 손실이 결국 박영수 씨한테 가장 비싼 수업료가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수업료가 아깝지 않을 만큼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주식시장은 좋은 회사 이름을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 회사가 파는 물건의 수요와 공급 흐름을 사는 곳입니다. 그 흐름을 읽는 눈이 생겼을 때 비로소 시장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식을 다시 시작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어진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사실 수요와 공급은 주식시장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것도 수요와 공급입니다. 전셋값이 오르내리는 것도 수요와 공급입니다. 취업시장이 좁아지고 넓어지는 것도 결국 같은 원리입니다.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물건 사이의 힘의 균형. 그 균형이 어디로 기우느냐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기업의 이익이 결정되고 주가가 결정됩니다. 박영수 씨가 30% 손실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 원리를 몸으로 익힌 겁니다. 젊었을 때 이걸 알았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때는 경제가 나랑 상관없는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학은 교과서 속 얘기고 수요와 공급 곡선은 시험 보려고 외우는 그래프라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 원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계좌를 흔들고 우리가 사는 집값을 움직이고 우리 자녀들이 일할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씨가 손절하던 날 눌렀던 매도 버튼 하나가
결국 이 모든 연결을 보게 만든 출발점이 됐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박영수 씨가 손실 없이 수익을 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삼성전자는 역시 안전하다는 확신만 더 깊어졌을 겁니다. 반도체 사이클을 공부할 이유도 없었겠죠. 수요와 공급을 들여다볼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30%라는 손실이 오히려 박영수 씨한테 진짜 공부를 시킨 겁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수 씨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뉴스가 다르게 보입니다. 전쟁 뉴스가 나오면 유가를 봅니다. 유가가 오르면 환율을 봅니다. AI 얘기가 나오면 반도체 수요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무서운 뉴스, 좋은 뉴스로만 나눴는데 이제는 이게 어디로 연결되는지가 조금씩 보입니다. 그게 경제학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주식시장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단순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회사가 파는 물건을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할까? 그 물건이 부족해질까? 넘쳐날까? 가격 결정권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눈이 생겼을 때 주식시장은 단순한 도박판이 아니라 경제가 움직이는 거대한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박영수 씨는 지금 그 눈을 키우는 중입니다. 박영수 씨는 30%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나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몰랐던 건 반도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었습니다. 좋은 회사도 공급이 넘치는 시장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수요가 폭발하고 공급이 부족해지는 순간 시장의 힘은 다시 살아납니다. 주식은 회사 이름이 아니라 그 회사가 파는 물건의 흐름을 따라 움직입니다. 박영수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